자, 그러면 이제 멜더스 전쟁이 극복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산업혁명, 서유럽 기준 18세기 후반인데 멜더스 족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혁명에서. 그럼 산업혁명은 왜 나온 거야? 갑자기 똑똑해진 거야? 아닙니다. 시장 발전과 민주주의 때문에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발전과 민주주의는 왜 나온 거야? 정신이 각성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정신은 언제 각성됐는데? 이거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 아주 넓게 보면 14세기에서 16세기 말 정도까지 걸쳐서 한 300년 세월에 걸쳐서 각성된 거예요, 이게. 그럼 다시 말하자면 물질, 즉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정신이 먼저 선행한 거예요, 정신 각성이. 우리가 이거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 문명은, 서양 문명은 물질의 문명입니다. 헛소리, 개소리입니다. 굉장히 정신적 문명입니다. 우리보다 더 정신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랑 좀 결을 달리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숭고하거나 비열하거나 야만의 정신이에요. 야만인의 통찰. 우리는 유라시아 온데벨트에서 남들보다 6,000년 이상 늦게 농경을, 최후의 농경을 한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의 온데벨트에서. 섬까지 하면 이제 일본이 제일 늦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전해줬죠.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죠. 겨울은 혹한이고 여름에 3개월은 비가 900mm가 쏟아지는데 무슨 놈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농사짓기 정말 센 말로 말해서 농사짓기 정말 더러운 기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밀 봄벌이요. 한 달에 비가 100mm 이상 오면 뿌리가 썩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밀과 보리는 뿌리가 썩어요. 그 밀과 보리를 장마 시작되기 전에 추수를 해야 돼요. 그 조생이죠. 내한이고. 조생, 내한, 겨울밀, 겨울보리예요. 유럽의 겨울밀하고 한국 겨울밀 한국 밀 다릅니다. 유럽 밀은요. 추수가 8, 9월이에요. 추수하고 바로 뿌린다. 옛날처럼.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야생밀이라는 게 이제 곡식이 엉글고 바로 떨어져서 땅에서 겨울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겨울에 좀 싹이 올라오거든요. 내한이라. 내한에 싹이 올라온다는 거지. 추수 시기는 거의 비슷해요. 봄밀, 봄벌이하고. 여름을 넘겨서 추수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의 겨울밀은. 그럼 얘 왜 하는데? 얘가 겨울에 싹이 올라서 봄에 싹 피기 시작을 하면요. 얘가 봄에 이제 그쪽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으면은 눈 녹으면서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표토층을 쓸어 내려가거든요. 이 표토층 침식을 막아줘요. 잔디같이 자라서.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겨울밀을 쓰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 추수를 앞당기려고 겨울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추수를 앞당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2, 3개월 앞당긴 거예요. 최소. 남들 9월에 하는데 여긴 6월에 하니까. 남들 겨울밀이 9월에 한다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종자 분명히 한국인들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저는 국사책 전부 자기들 말로는 우리는 민족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훌륭한 국사를 가르칩니다. 국사책 어디에 조생 겨울보리라는 용어가 정의된 게 저는 못 봤고요. 그게 10중 8구 한반도에서 개발됐을 것이다라는 용어 못 봤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남보다 잘난 척하려고 우리는 8,000년 전 홍산 문화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홍산에서 쓰던 밀종자 우리가 와서 한반도에 심으면요.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거기는 여름에 100mm 이상 한 달에 비가 안 나요. 홍산이 어디냐면 내몽고랑 서만주 접경이거든요. 그런 개소리예요, 그거. 그래 놓고 그걸 민족 주체성입니다. 그 민족 주체성 해가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나온 사람이어야지 북에서 왔는데 북에서 와갖고 거기서 만주에 어디서 왔으면서 거기서 밀보리 종자 들고 왔었으면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 못 됐고요. 그냥 당군 걸랑벙이에요. 죽었어. 우리한테 그 우리 조상들한테 저기 뭐야 저기 그 구걸통에다가 저기 그 먹거리 얻어서 연명했을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든지 믿는다면 이 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알에서 튀어나왔든지 개구리 알이든 물고기 알이든 뭐 닭알이든 뭐 용알이든 모르겠어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저는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겨울미 겨울보리 우리 쪽에서 했다. 마찬가지죠. 저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겨울이 길잖아요. 서리가 빨리 오고 봄에 물이 차다고요. 그러면 논뼈 산둥이나 어디 저기 그 산둥 남쪽 그 저기 지금 말하자면 어디 뭐 샹하이 근처 논뼈 씨앗 들고 와갖고 여기서 해요. 다 얼어 죽어요. 그 늦게 연결어 갖고 서리 맞고서 걷지를 못해. 결국 내한 조생이에요. 조생이라는 건 빨리 걷었다는 거고 내한은 뭐냐 찬물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거 어디서 개발됐겠어? 당연히 이 땅에서 개발됐죠. 그런 대담한 가설을 때려줄 때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어린 애들이 아 이게 우리 한국인 참 특이하구나. 그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야만인 전통이 있네. 야만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무도하고 저렇게 보면은 장점으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한국인이 그런 두 개의 기질을 아마 같이 갖고 있을 거야. 얼마나 멋있어. 매력적인 존재 아니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보시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물질보다 정신의 각성이 선행했는데 프로테스탄티즘과 결국 르네상스예요. 저는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를 저는 대립을 안 시켜요. 그래서 신본, 인본 이런 얘기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내 눈과 내 머리에 바탕을 해서 진실 존중과 진실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머리를 존중을 해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진실 존중, 진실 전파. 이게 르네상스예요. 이게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눈, 내 머리 중심도 아니에요. 내 눈, 내 머리만 알고 진실 존중과 진실 전파를 몰라?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몰라?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다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진실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는 모르고 내 눈 최고, 내 머리 최고 이거는요. 이건 악마예요. 르네상스가 내 눈, 내 머리를 존중할 때는 항상 진실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진실 전파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갈릴레오 이전에도 지동설 많았어요. 지구가 돈다는 거 많았어요. 갈릴레오 근데 왜 찍혔냐? 이 인간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표현을 했는데 누구나 관찰할 수 있게 프리즘, 망원경 다 설명해 놓고 그거를 시정 잡배 언어인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 썼네. 라틴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황이 보니까 이거 확 발칙한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선수들끼리 쉬쉬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저 쌍꺼틀한테 다 까나? 너 지금 세상 망치려고 작정했냐? 그래서 그 늙은이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나이 많았었어요,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똑같습니다. 선수들끼리 아름아름 하는 그 권력 게임이 이렇다라고 진실을 까발긴 거예요. 그거를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 다 라틴어 쓸 때 그래 놓고 거기다가 딱 뭐를 붙여놨냐. 우리 피렌체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조건과 전통이 있으므로 자유시민 전체가 무장돼야 됩니다. 이러고 써놨어. 시민군 얘기를 해요. 국민 개병제. 공화국이에요. 실은. 공화국은 주장을 안 해요. 그러나 무력을 자유시민이 다 가지고면 그게 공화국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내내 유배당하고 거의 죽는 상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키아벨리도.
르네상스가 무슨 미켈란젤로의 무슨 천지창조가 르네상스가 아니에요. 저보고 르네상스가 누구냐? 그럼 저는 3명 꼽아요. 제일 스타트 1300년대 초에 단테, 그 다음에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이렇게 꼽아요. 이 르네상스 전통이 어디로 가냐? 아이작 뉴턴과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아시다시피 현대 물리학을 확립시킨 사람이고 수학 물리학을, 프란시스 베이컨은 현대 자연과학 방법론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관찰해서 실험에 이르는 피드백 구조를. 프로테스탄티즘은 똑같잖아요. 영국이 보면 저기 흰 글씨가 다 영국인들이거든요. 위클리프 14세기, 후스는 체코, 루터는 프러시아, 틴데일 영국.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에서 제일 높이 봐주는 게 뭐예요? KJV,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KJV 성경이 틴데일이 번역하던 거 그냥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저게. 제가 알기로. 저 4명이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데일, 4명이 저는 저보고 프로테스탄티즘 그 각성을 상징하는 4명을 꼽아라 그러면 저 네 분을 꼽는데 그 4 중에 2명이 영국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보고 만약에 피렌체 르네상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 2명 꼽아봐라 그러면 아이작 뉴턴, 프란시스 베이컨 꼽는데 그 둘 다 영국인인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양쪽 다 각성이 제일 활발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에서 획가닥한 계몽주의 나오기 전에 이미 영국 계몽주의가 확립이 되죠.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그 영국 프랑스 계몽주의보다 뭐 빨리 잡으면 한 100년 이전에 확립돼요. 50년 100년 이전에. 3명 꼽으면 전 러크 아시잖아요. 러크 철학자.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아시잖아요. 경제학의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모르지만 조나단 스위프트 아시죠? 소설은 걸리버의 여행기. 걸리버의 여행기는 이거예요. 저보고 표현하라면 야 우리 영국인들이 중심이 돼갖고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깨치고 생각하는 법을 깨치고 엔지니어링을 깨치고 이제 우리가 힘이 무지하게 세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명인이요. We are the civilization 이러면서 전 세계를 지금 갈고 다니면서 다 지배하려고 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우리를 볼 때 또 그렇게 보지 않겠냐. 그 생명종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면 같은 생명종 안에서 이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눈뜬 걸 가지고 그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버러지같이 보는 거 얼마나 웃기는 짓 아니냐? 이 얘기예요. 걸리버 여행기가. 이게 이미 18세기 중엽에 나온다고요. 우리 뭐 인조는 지났나? 아무튼 그 망할 놈의 중화 성리학 탈레반을 끼고서 그 망할 놈의 그 조선 왕들이 헛발질할 때 이미 여기에 도달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멜더스 전쟁이 극복됐는데요. 왜 이런 그 각성이 있었냐? 이건 이제 오늘은 말씀은 안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각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서유럽은 1000년 동안 로마가 무너지면서 1000년을 한 게 뭐냐면 세속 권력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 아래 군데군데 세속 권력들이 쫙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우리가 번영한다. 이렇게 쓴 게 이게 신국이잖아요. 신국. 시리 오브 가드. 5세기에 나온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거. 그 체제예요. 근데 이게 다 망했네. 막 투르크 쳐들어와. 그 전에 몽골 쳐들어와. 그 다음에는 뭐 저기 그 이슬람이 어디야? 저기 저쪽. 그러니까 걔들 뭐 동쪽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아랍, 북아프리카. 여기가 다 이슬람권으로 통일이 돼서 거기가 질서정연한 세계 교육 체제가 만들어져요.
대립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지중해 교역 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발칸반도 그리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다 튀어들어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은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옛날 체제, 로만 가톨릭, 신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전부 더 잘 살고 더 보장돼 있다. 이거는커녕 우리가 제일 후지고 못나게 된 거예요. 제일 어렵고. 우리 뭐냐 이거지. 우리 누구야? 우리 정체성은 뭐야? 빵 하고 맞은 겁니다. 이게.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특히 흑사병도 있고. 그런 근본적인 회의, 근본적. 우리가 오늘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 정신적 위기. 인간이 현대문명 감당하겠어? 현대문명 이끄는 게 미국인데 저 미국 저 난장판 봐봐. 아니 근데 세상에 어떻게 저 난장 부리는 것들이 그 맨 앞에 설치는 것들이 제일 권력 있다는 것들, 제일 잘 산다는 것들, 제일 똑똑하다는 것들이 난장 부리네. 야, 인간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이래 갖고 인간이 현대문명 감당하겠냐? 이 의심이 이 우울한 굉장히 긴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매일 이거 겪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훨씬 심한 그런 정신적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퍽 튄 거예요. 각성으로. 자, 이런 상태에서 현대전쟁은 뭐겠어요? 주권국가의 각축전이에요, 이제. 산업혁명 펼쳐진 다음엔. 그 주권국가 하나하나는 우리나라 센 나라, 부국강병, 우리 민족 센 민족. 어떻게 하면 지배권, 리더십, 패권 장악하냐. 이 게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멜더스 족쇄는 해방됐는데 이제는 주권국가들의 쌈박질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규모가 힘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영국에서 짠 린넨이 무슨 천이겠죠. 린넨이 영국 맨체스터에서부터 수출돼 갖고 광저우로 들어가서 중국 내륙으로 퍼져나가요. 린넨 수출한 사람이 중국에 재고 남았나 안 남았나 알아내는데 6개월 걸려요.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중국 재고 다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컷 만들어. 빵! 공황 터져서 공국과잉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자동차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자동차는 19세기 말에 뭐 호사가들이 만들었는데 헤드라이트가 달린 게 1910년대쯤 돼. 그럼 헤드라이트 전은 어떻게 했어? 깜깜한데 그냥 달리거나 불 걸어놓고 아니면 안 달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앞에 들판인지 골짜기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량 생산 안 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공국과잉 만나면 거꾸러지는 거고. 자, 이럴 때 누가 살아남겠어요? 대마불사가 살아남습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경제권을 가진 국가가 살아남아요. 공황의 타격을 덜 받아요. 대마불사가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각축전이 그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강력한 주권국가 만들 거냐. 여기서 이제 극우의 호전적 민족주의가 나오죠. 도이체 이버 알레스.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한 그 민족 위의 민족. 우리 독일 민족. 그 다음에 신이 우리를 만들고 남은 지쓰레기 진흙으로 만든 게 다른 민족이고, 신이 우리 땅을 만들고 남은 지쓰레기 흙으로 만든 게 다른 나라 땅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아시아인을 문명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게 신토 극우 민족주의죠. 일제의. 이거 다 이런 논리예요. 공산전체주의요. 겉으로는 무슨 계급혁명, 뭐 프롤레타리아트,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천만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빨리빨리 부강한 현대국가 만드냐.
그러려면 노동계급을 잘 선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이 이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탈리니즘. 그래서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한홍구의 스토리 저거 일면 맞는 얘기예요. 김일성은 조국 근대화의 지도자야. 근데 조국 근대화라는 근사한 간판을 걸어놓고 영생교 자기네 집안 그 신성혈통을 팔아먹은 거죠. 그걸 강요를 한 거죠. 사교를. 우리가 근데 재밌는 게 이 주권국가의 각축장의 승자가 누구였냐. 따지고 보면 이게 참 인간의 그 축복인데 힘센 놈이 이긴 게 아니라 나 힘세서 이러고서 한 놈들이 설친 놈들이 이긴 게 아니라 시장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영국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시장 민주주의, 이민자 다양성, 대륙 규모를 갖춘 미국이 이겼어요. 그게 지난 250년 동안의 역사예요. 200년 동안에. 제일 먼저 망해서 자빠진 게 극우 호전적 민족주의가 먼저 망해서 자빠졌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째 망해서 자빠진 게 공산 전체주의 내걸고서 부국강병 길을 가겠다고 설쳤던 놈들, 소련,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동구가 망해서 나자빠졌죠. 그럼 중국은 뭐냐? 소련의 아류였는데 두 번째 망해서 자빠질 때 같이 자빠지질 않고 변형된 전체주의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의 제조업 성지가 돼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지난 91년 이후에 30년 전부터 30년 동안. 자, 그래서 현대전쟁 시대는 끝난 거예요. 1991년 소련 때. 끝난 거. 소련 자빠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탈냉전 세대 전쟁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에는 핵심 화두, 핵심 전장, 핵심 전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탈냉전 전쟁 시대는 원래 일찍 시작돼야 되는데 이놈의 페트로 강박, 석유 강박 때문에 이게 25년이 늦어진 거예요. 석유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그게 중동에 편제돼 있고 러시아에 편제돼 있고 베네수엘라에 편제돼 있고 이란에 편제돼 있고 이런데 어디 딴 데 신경 쓸 거 있어요? 야, 석유 게임이야. 오일 게임이 최고야. 이래가지고 25년 동안 거기에 몰빵한 거예요, 미국이. 탈냉전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저는 전쟁 벌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전쟁은 빠바방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신의 전쟁, 문화의 전쟁, 심리의 전쟁, 별놈의 전쟁 다 있는 거예요. 빠바방 안 할수록 좋아요. 인간은 투쟁하는 동물이다 이거예요, 결국. 핵심화도 일본 뭐냐? 이 탈냉전 전쟁에 세계 제조업의 성지가 된 중국을 어떻게 순치시킬 거냐. 이때 순자가 야생마 길들일 순자입니다. 그래서 말마를 씁니다. 저거 순자가. 말마가 들어가요. 중국 어떻게 순치시킬래? 저 괴물 같은 중국. 두 번째 화두. 주권국가 네트워크냐 아니면 글로벌 엘리트 지배체제냐. 아유, 잘난 사람들이 하시면 되죠. 유엔에 오시는 그래서 점잖은 외교관들이 하시면 되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참 혁신적인 그 IT 첨단 이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훌륭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같은데 있는 그런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하시면 되지 우리 민초가 알겠시오. 그냥 하세요. 이게 글로벌 엘리트 지배 체제예요. 아니다. 주권국가 하나하나가 강화돼서 주권국가 하나하나가 제대로 똑바로 서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게임을 풀어야 된다.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핵심화도 셋. 자, 주권국가 게임 푼다 그런다면 혹은 글로벌리스트가 된다면 어떤 주권국가냐. 글로벌리스트에서는 주권국가는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 되고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PC 분노. 무한해체 이런 거를 많이 사회에 퍼뜨려서 전통 도덕, 전통적 감각, 전통적인 종교 이런 거 다 이게 톤다운, 그러니까 길을 꺾어야 돼. 이렇게 될 거고 아니야 주권국가 강화돼야 돼. 제대로 강화돼야 돼. 그것도. 그러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주권국가들의 어떤 네트워크냐. 핵심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거고 네트워크는 뭐냐? 핵심 가치를 섬길 줄 아는 주권국가들이 네트워크 만들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런 데는 저 왕따 시켜가면서 매 좀 때려서 순치시켜야 된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전부 근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탈냉전 전쟁입니다. 앞으로 요번 끝나고 나도요. 중국만 좀 빠지지 이런 문제예요. 결국 현대 문명이 뭐고 주권 국가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켜야 되고 그 세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글로벌 엘리트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글로벌 엘리트들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걸 둘러싼 탈냉전 전쟁이 총을 쏘든 안 쏘든 매일매일 매순간 반복되고 강화되고 혹은 좀 완화되고 이 게임에 이제 우리가 들어선 거고 그게 들어서 있다는 게 트럼프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 절감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냉전 세계대전, 탈냉전 전쟁의 영원한 핵심 전장이 있어요. 전투가 벌어지는 그 시어터,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 미국은 자원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창의성으로 보나 그 이민자 사회의 다양성으로 보나 그 규모로 보나 세계 거기가 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민자 사회여 갖고. 즉 미중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전쟁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쟁이에요. 미중 전쟁이 아니라 바이든을 만들어낸 진영하고 트럼프를 만들어낸 또 트럼프가 이끄는 진영 사이의 투쟁입니다. 이건. 즉 전선은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주권 애국 민중주의냐예요. 프로차이나 글로벌리즘이냐 vs 파퓰리즘이냐. 즉 이때 탈냉전 세계대전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 국가 내의 정치 내전입니다. 지금 유럽, 폴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펼쳐지는 거.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서 펼쳐지는 동시다발이잖아요. 정치 내전이. 이게 탈냉전 세계대전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걸 다 주변 전장으로 불러요. 주변 전장. 페리퍼리 시어터다 이거예요. 코어 시어터, 센트럴 시어터가 아니라. 페리퍼리라는 건 주변부거든요. 센터, 페리퍼리. 중앙 전장은 미국이에요. 앞으로 계속 미국일 겁니다. 주변 전장은 항상 미국이 아닌 우리 같은 데예요. 그럼 주변 전장은 여기는 그 주변부야. 그 변두리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주변이 안고입니다. 주변이 핵심입니다. 모택동 전술을 써야 됩니다.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라가 아닙니다. 주변으로 미국을 포위하라. 주변 전장에서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미국에서 펼쳐지는 중앙전장에서 펼쳐지는 일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 정신문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확산됐어요. 저도 백모도 정신 많이 차렸어요. 한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두 번째, 악마의 내러티브. 죄책감.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지배하는 저 시스템을 빠개야 됩니다. 우리가 업보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는 죄책감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죄책감 만들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친일파가 지배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월남에 가서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죄책감이죠. 무한해체, 진실 거짓, 옳고 그름, 선과 그런 거 없다라고 막 떠벌리는 거. 남녀구분 없다. 떠벌리는 거예요. 무한해체죠. 성구분까지 다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PC분노. 그 개념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한 기준 바깥에 있는 건 다 친일파고 젠더 차별주의자고 국가주의자고 파시스트고 전쟁광이고 극우고 박바야. 이게 PC분노죠. 이 악마의 내러티브에 대한 전면적인 정신문화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두 번째,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강력한 가치주권 애국 민중 조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버스 파퓰리즘 조직을. 세 번째, 권력 장악 및 정책 관철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힘이 쌓이면.
즉 보스, 즉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이 진영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핵심 세력, 중국 및 빅3,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를 제어하는 입법, 정책을 관철시킬 수가 있다고요. 폴란드에서 이제 그 빅텍, 빅3에 대해서 정책한 거, 오스트레일리아 정책하는 거, 이제 영국에서 정책 나올 거고, 이게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국 교포운동에 대한 정신적 지원 및 조직적 연대. 미국 교포운동에 우리가 돈 버는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어주면, 그리고 한국어로 된 좋은 컨텐츠를, 좋은 정신을 만들어내면 그게 미국 교포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미국 교포사회가 다양해지고 좀 제대로 된 그 뿌리가 생기면 거의 조직적으로 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뒷머리 탁 치면서, 야, 아직도 너 좌파 리버럴 지지하고 있냐? 너 아직도 입에 뭐 인종주의, 레이시즘 이런 단어 달고 사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각국 주요 국가 한 20, 30국에서 이런 4개 분야에 걸친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면 어찌 힘을 안 받겠어요, 미국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비참한 마음이 들죠. 한국은 지금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하수인, 우파 하수인들의 아수라장이죠.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한 명도. 이런 얘기를 조중동이 안 하잖아요. 조중동 지난 미국 선거에서 내내 바이든 바비어천가 불렀잖아요.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참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사물은요, 지금 현재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가속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 equal ma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속 100km로 계속 가는 차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시속 10km에서 50km로 발진하고 있는 차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차의 힘이. 그래서 우리가 야구 배트 휘두르거나 테니스 라켓 이런 거 휘두를 때, 혹은 뭐 아이스하키채, 혹은 아마 골프도 그럴 텐데, 골프채 휘두를 때 우리가 무게를 실어라. 무게를 실어라 하면, 내 무게를 실어서 운동을 일으켜주면 이걸 덜 빨리 휘두르더라도 무게를 실어서 허리를 딱 집어넣어서 내 무게 이동 속에서 무게를 일으켜주면 공의 가속도가 늘어나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 좀 쳤는데 제일 골 아픈 공이 어떤 공이냐? 허리 제대로 들어가서 넘어왔는데 네트 넘어와서 점점 빨라져서 딱 맞고 튀면서 더 빨라지는 공. 처음에 출발이 빠른 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출발은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그 테니스 라켓 잘 치는 사람은 이 테니스 라켓하고 이 라켓에서 공을 잡는다 그러죠. 잡아서 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이 라켓 면에서 떠날 때까지 요 폭을 최대 30cm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을 잡아가지고 그냥 땅 쳐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서 밀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공을. 그러면 내 몸무게로 완전히 잡아서 밀게 되면 이 공이 가속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를 넘어가고 상대방 코트의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운싱을 일으켜서 가면서 점점 빨라져요. 이놈의 공이. 골 아픈 공이 되는 거죠. 결국 힘이라는 건 가속력 게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준이 낮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무시무시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으키는 조그만 변화폭, 그게 가속력이거든. 수준은 안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변화폭은 커요. 우리 욕심만큼 수준은 안 와. 변화폭이 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저도 매일 낙담해요.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제일 기운 날 때는요, 뽕을 좀 맞고 정신적 뽕을 스스로 조제해서 놓고서 뿅 합니다.
맞고 세뇌 탈출할 때가 제일 기운이 나고요. 이거 안 할 땐 저도 상당히 우울하고 낙담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먼저 이 백신을 그 화두로 삼아서 서로 이렇게 연락망을 짜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는 것부터 같이 부탁드립니다. www.lisol.kr/s1 리솔 리버티 연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